독도 해상에서 추락한 소방 헬기 동체가 인양됐지만 그 안에 있을 것으로 추정됐던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상 악화로 수중 수색이 중단된 가운데 야간 해상 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8차 화성 연쇄살인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옥살이를 한 윤모 씨의 자필 진술서 등이 공개됐습니다. 곳곳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발견됐는데 윤 씨는 받아쓴 기억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0대 노모와 40대 세 딸 등 가족 4명이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변에 미안하다는 유서가 발견됐는데 수개월 동안 집세를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며 취임 후 가장 먼저 찾았던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돼도 고용 안정이나 처우는 비정규직과 다를 게 없다는 호소도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독도 앞바다에서 추락한 사고 헬기 동체가 오늘 인양됐습니다. 지금 포항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기 안에 있을 것으로 추정됐던 시신 한 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인양된 시신 2구는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먼저 수색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조현주 기자, 지금 야간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죠? 네, 기상 악화이다 날까지 어두워졌지만 해상에서는 여전히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종자 발견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해상에서 밤샘 수색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야간에는 함정 12척, 항공기 4대를 투입하고 조명탄 300발을 투하해 사고 회점을 기준으로 광범위한 수색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수중 수색은 기상 악화로 인해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경은 앞으로 기상이 호전되면 헬기가 있었던 지점 등을 중심으로 수중 수색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이 호전되는 시기는 내일 저녁쯤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중 수색은 기존 비행 추정 경로를 비롯해 헬기 인양과 이동 위치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경은 해군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수중 음파 탐지기인 사이드 스캔 소나, 무인 잠수정, 포화 잠수 장비 등 관련 장비와 가용 인력을 총동원할 방침입니다. 예, 지금까지 조현주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습된 시신은 2구입니다. 여전히 5명의 실종자를 더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고 해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류재현 기자, 지금까지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 뒤쪽이 바로 이번 헬기 추락 사고가 났던 독도 방향 해역입니다. 지금 이곳은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동해해양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 4분쯤 독도 앞바다에 추락한 소방 헬기를 해군 청해진함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지금은 포항항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후 김포공항으로 이송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인양 당시 헬기 동체는 꼬리 부분이 잘려나갔고 프로펠러와 동체 앞부분이 모두 부서져 있었는데요. 애초 동체 안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던 시신 한 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유실을 막기 위해 이중으로 그물을 쳤지만 시신이 파손된 동체 일부와 함께 유실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상이 호전되면 곧바로 당초 헬기가 있었던 지점을 중심으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수색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서 동체 바깥에서 발견했던 시신 2구 중 한 구 가운데 주황색 상의와 남색 기동복 하의를 입은 시신은 소방대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동료가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습된 시신은 현재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울릉도에서 대기하던 실종자 가족 20여 명도 헬기와 배를 타고 함께 이동했습니다. 또 병원 장례식장에는 임시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재현 기자였습니다. 어제 9시 뉴스에서 보도해드린 독도 사고 헬기의 영상과 관련해 KBS 직원이 단독 보도를 위해 영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KBS 자체 조사 결과 시설물 점검을 위해 방문한 본사 기술 인력이 헬기의 영상을 본인 휴대전화로 찍었고 헬기 진행 방향과는 무관하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를 누락한 채 독도 경비대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KBS는 사흘째인 어제 오후에야 해당 영상의 존재를 알게 돼 보도했으며 국토부 사고조사팀에 모두 넘기도록 조치했습니다. 회사가 단독 보도를 위해 영상을 숨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일부 영상을 누락해 제공한 점, 또 어제 보도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뉴스 홈페이지에 상세한 경위 그리고 전체 동영상을 공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 씨의 당시 자필 진술서 등이 공개됐습니다. 받아 쓴 것으로 보이는 흔적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윤 씨를 상대로 최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화성 8차 사건으로 20년을 복역한 윤모 씨는 당시 경찰 조사 4시간 반 만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윤 씨 재심을 맡은 변호사는 자필 진술서에 윤 씨가 썼다고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합니다. 개입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사건에 대한 정보를 불러주거나 또는 어디 빈 종이에다가 뭔가를 써서 보여주면서 이대로 써라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오늘 공개된 자필 진술서에서 윤 씨는 일상적인 부분을 쓸 때 그래서, 그런데 같은 접속사를 자주 썼습니다. 그러나 범행에 대한 부분에선 접속사는 전혀 보이지 않고 범행을 논리적으로 진술합니다. 또 팬티라고 썼다가 다음 날에는 팬티라고 맞춤법에 맞게 고쳐 쓰는가 하면 주거지, 후문 방향 같은 일상 용어가 아닌 다소 어려운 표현도 등장합니다. 윤 씨는 변호인에게 받아 쓴 기억이 난다. 그래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은 또 국과수 채모 분석 감정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와 윤 씨 채모의 비교 분석 결과가 동일인으로 보기 어려운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오형을 배제하고 해버리니까 엉뚱한 사람이 쭈로 좁혀진 거겠죠. 오형이었다면 입순죄로 좁혀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대 근거가 됐던 거 분명할 것 같아요. 경찰은 내일 윤 씨를 상대로 강압 수사 의혹을 밝히기 위한 최면 수사를 진행합니다. 또 윤 씨 측은 다음 주 중 재심 청구서를 낼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 화성 실종 초등생 묘골 수색 작업을 사흘째 이어갔지만 묘골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노모와 3딸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수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못했고 최근엔 공과금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경찰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입니다. 건물 관계자가 수도 관리를 위해 방문했다가 문이 잠긴 집 밖으로 이상한 냄새가 새어나오자 신고했습니다. 집안에선 70대 노모와 40대 딸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가 외출했다가 어제 차를 안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차크에서 과학 수사 뭐야 이랬더니 여기에서 사람이 뭐 그랬다고. 발견 당시 시신은 심하게 부패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모녀가 숨진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에서 나왔는데요. 집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숨진 딸 중 일부는 신용카드와 대출 등 빚독촉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수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못했고 최근엔 가스와 전기요금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숨진 모녀의 친지와 주변인들을 상대로 이들이 생활고를 겪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일단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들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전북 고창에선 시골길에서 소형 버스가 논두렁으로 굴러 뒤집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는데 모두 밭일을 가던 노인들이었습니다. 오중호 기자입니다. 논두렁에 25인승 버스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여기저기 모자와 장화, 장갑과 물통 등 작업 도구가 널려 있습니다. 사고 버스에는 모두 이웃마을에 사는 60, 70대 할머니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일당 4만 원을 벌기 위해 새벽부터 근처 양파 농장에 파종 작업을 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아이고, 세목에 나간 사람이 죽었고 들었어. 얼마나 왕왕해야 돼. 근데 그 말이 딱 맞아버렸어. 딱 그 말 하고 갔어. 사고는 9분기를 달리던 버스가 미처 방향을 꺾지 못해 일어났습니다. 3m 아래 논두렁으로 떨어지면서 72살 김모 씨가 숨지고 다른 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냥 차가 엎어져버려서 이거 갔었지. 다 부숴버리고 나왔어. 나는 가운데에서 이 탔거든. 미리 끼고 나왔어. 못 나온 게. 사고 당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고 심한 안개까지 껴 가시거리가 1km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사고는 일단 단독 사고에 안개가 껴서 그가 좌커브거든요. 커브를 못 들고 그냥 들어간 건 내 돈으로. 경찰은 대부분 안전띠를 매지 않아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미국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 대선 결과는 북핵과 동맹 문제 등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우리에게도 큰 관심사인데요. 1년 뒤 백악관의 주인을 결정하게 될 4가지 변수를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짚어봤습니다. 이종격투기 경기장을 찾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은 야유와 환호로 뒤섞였습니다. 첨예하게 갈라진 미국 내 여론을 극명하게 드러낸 장면입니다. If he did something wrong and it's an impeachable offense. I absolutely don't think he's done anything wrong.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민주당 대선 후보자의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의혹이 1년 남은 미 대선의 첫 번째 변수입니다. 탄핵 조사는 양날의 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올 수 있지만 반대로 결정적 한방이 없을 경우 그 역풍이 민주당으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2강 1중 구도로 재편된 민주당 경선 결과와 얼마나 지지층이 결집하느냐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도하진 못한다는 게 민주당의 고민입니다. 다만 내년 대선에서 유권자 연령층의 변화가 있는 만큼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밀레니얼 세대가 얼마나 투표장에 갈지가 관심입니다. 경합지인 4개의 주의 선거 결과도 주요 변수입니다.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 등 3개 주는 1992년부터 2012년까지 6차례 대선에서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지난 대선에선 트럼프를 택했습니다. 플로리다는 한 차례를 제외한 모든 대선에서 승자를 택했던 경합지. 그래서 공화당, 민주당 모두 이 4개 주에 막대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건강보험, 그리고 이민 정책 등 국내 현안과 대외 정책 등도 대선 승패를 가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최장기 경제 호황과 낮은 실업률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지만 내년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시리아 철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보여준 동맹 인식에 대한 미국 내 비판도 커지고 있어 대외 정책 역시 대선 전국 내내 주요 논쟁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터키와 쿠르드 민병대 간 휴전과 IS 수장의 사망으로 전쟁과 테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성급한 기대였을까요? 시리아 북부에선 폭탄 테러로 어린이를 포함해 10여 명이 숨졌고 서아프리카 말리에서는 IS가 배후를 자처한 공격으로 50여 명이 숨졌습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폭발물을 실은 차량이 터지면서 시장 한복판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10명 이상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지난달 터키군과 쿠르드 민병대가 격전을 벌였던 시리아 북부 탈 아브야드. 미국의 중재에 따라 물러나기로 한 쿠르드 세력이 약속을 어기고 테러를 저질렀다는 게 터키 국방부의 주장입니다. 휴전 협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쿠르드 민병대가 관리해온 IS 포로 수용소 상황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관리 부실로 IS 대원들의 수용소 탈출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To leave prison. To go back home to my family. 터키 당국은 이들을 붙잡아 본국으로 보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ani biz kimsenin DAEŞ mensubunun oteli değiliz. Yani bunu böyle kabul etmek mümkün değil. Yani bizim 문제는 IS 세력이 중동 인근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다시 확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أولا تدركين أميرك أن الدولة اليوم تقف على أعتاب أوروبا ووسط إفريقية بل هي ممتدة باقية بإذن الله تعالى من المشرق إلى المغرب.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주말 사이 서아프리카 말리에서는 말리군과 민간인 등 54명과 프랑스군 1명이 테러로 숨졌고 IS가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터키와 쿠르드 간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IS까지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 공조가 절실합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오늘 일본에선 평화헌법 공포일을 맞아 전국적인 개헌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개헌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높은데요. 여기에 최근 아베 내각 강요 2명이 비위 의혹으로 잇따라 낙마하면서 아베 총리의 개헌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73주년을) 맞은 일본 헌법 공포일. 도쿄 도심 곳곳에서 개헌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전쟁과 무력 보유를 금지한 평화 헌법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単に憲法を良くするとかではなくて本当に戦争したいっていうのが安倍の改憲の狙いなのでもうそれだけは絶対にやってはいけないと. 개헌 반대 집회는 이곳 도쿄를 비롯해서 고베와 나고야 등 일본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개최됐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헌 반대 여론은 10%포인트 정도 우세한 상황. 그럼에도 아베 총리는 새 일왕 즉위를 계기로 올가을에 개헌안을 발의해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새 측근 강요 2명이 임명 2달도 안 돼 비리 의혹으로 연쇄 낙마한 것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こうした結果となり、その責任を痛感をしております。具体的にどんな責任の取り方をするんだ、説明をするんだといえば何もしないわけですね。 특히 야당 측은 이 문제를 국회 내 개헌 논의 자체를 견제하는 데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때문에 수세에 몰린 아베 총리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중의원 해상 카드를 다시 꺼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지난달 평양에서 열렸던 월드컵 축구 예선전 모습을 가장 먼저 영상으로 전한 건 다름 아닌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의 트윗이었습니다. 이렇게 평양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의 SNS를 통해 북한의 다양한 모습들이 외부에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효용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물줄기를 쏟아내는 구룡폭포와 바다의 금강이라는 해금강의 절경. 북한의 시설 철거 요구로 논란의 중심에 선 금강산의 최근 모습입니다. 평양에 주재하는 콜린 크룩스 영국 대사가 트위터에 올린 사진들입니다. 손을 흔드는 직원들의 모습, 외금강 호텔의 외경과 내부 모습도 눈길을 끕니다. 해금강의 호텔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는 설명도 담았습니다. 평양 주재 영국 대사는 평양 시내 곳곳의 모습도 외부로 전했습니다. 가을로 접어든 평양 보통 강변. 노인들은 낚싯대를 들이우고 청년들은 강변에 달립니다. 모란봉 공원에선 곱게 차려입은 남녀가 결혼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어른들은 돗자리를, 소녀들은 이제를 펼치고 저마다의 방법으로 가을을 즐깁니다. 대동강변 식당에서 불고기를 구워 먹는 자신의 모습도 올렸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모두 모여 태권도로 아침 체조를 하는 이 영상은 요아킴 베리스트렘 스웨덴 대사가 트위터에 올린 영상입니다. 지난달 평양 월드컵 축구 남북한 경기 때는 영상과 사진으로 축구장 소식을 전했던 베리스트렘 대사. 애국가가 평양에서 울려 퍼지는 모습을 역사적 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트위터 팔로워는 많게는 7천여 명. SNS 등이 극도로 통제된 북한에서 비교적 소통이 자유로운 외교관 신분으로 현지의 모습을 외부에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태국 방콕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저녁 각국 정상들과의 만찬을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오전엔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 아베 일본 총리와의 만남이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출국 전 환송단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의 따뜻한 위로로 어머니 장례식을 잘 치를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다음 주 중에
2차 인재 영입의 발표를 검토 중인 가운데 영입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의원 평가에 들어가는데 현역 의원 쇄신 폭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대적으로 환영식을 열었던 1차 영입 인사 발표. 이번엔 청년 몫의 영입 인사가 논란입니다. 청년들에게, 미래 세대에게 공정한 그라운드 그리고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 길에 있어서 작은 역할이라도 맡아서 동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최고위원과 같은 단체 출신의 신 최고위원 부자진 남편이고 3년 전 입당했던 인사로 확인돼 자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 최고위원이 어떤 역할도 안 했다고 해명했지만 박찬주 전 대장 영입 보류에 이어 잡음이 이어지는 상황. 당내 공개 비판이 나옵니다. 장제안 의원은 인재 영입이 시작부터 삐걱한 것은 뼈아픈 실책이라고 했고 홍준표 전 대표는 헛발질이 계속돼 답답하다며 정치 초년생 밑에서 딸랑거리면서 국회의원이 한 번 더 하고 싶다며 황 대표를 우회적으로 겨냥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내부 총질을 말라며 단속에 나섰지만 싸우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길 때만 박수치고 실수한다고 뒤에서 총질할 겁니까? 당장 이번 주로 예정하던 2차 영입 인사 발표부터 다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내일부터 현역 의원 본격 평가에 들어가는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를 추릴 때 불출마자 10여 명을 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23명 정도가 하위 평가로 교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져 현역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최근 비정규직 비중이 역대 최대로 집계되면서 논란이 됐었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공약이었습니다. 2년 반 전 취임 직후 인천공항이 제일 먼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약속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갈등도 여전합니다. 공화영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대통령 취임 뒤 첫 행보로 찾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약속했던 인천공항. 이후 공항 노사는 비정규직 10,000명을 공사 직접 고용과 자회사 소속으로 나눠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년 반이 지난 지금 이곳 인천공항에는 300일 넘게 천막이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이곳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이렇게 오래 계시는 이유가 뭔가요? 정규직 전환이 고용 안정 속에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해고 위협이 되고 있어서 이 자기부상열차 점검 직원은 지난 7월 자회사 정규직이 됐습니다. 해마다 해야 했던 재계약 부담은 사라졌지만 급여 등 처우는 별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급여 저하는 없다고 그 노사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급여를 적게 줘서 계약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는 50대 청소 노동자. 안정된 일자리를 기대했는데 채용 시험을 볼 수도 있다는 소식에 오히려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입니다. 50대 이후 근무자들이 많고요. 눈도 잘 안 보이고 한 200문제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짧은 시간 안에 소화하기가 너무 힘들죠. 안전 관련 담당이라 공사 정직원을 기대했던 경비 직원들은 소속이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1,7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800여 명 정도만 정직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자회사 직원이 되는 상황이어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고 내부 갈등도 커져 지난달 18일 비정규직 300여 명이 집회를 열자 일부 정규직들이 맞불 집회를 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비정규직 비중이 86%에서 58%로 감소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규직화 방법과 처우 개선 문제 등을 두고 현장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화영입니다. 경기도가 학대받은 장애인들을 돌보는 쉼터를 짓겠다며 자체 예산을 앞세워 정부 사업을 따냈는데요. 막상 사업에 선정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지원하겠다던 도비를 대폭 삭감해버린 건데 사업 진행에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경기도는 상담 치료 등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맞춤 지원을 하는 쉼터를 짓겠다며 정부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총 사업비 1억 2천만 원 가운데 도비 9천만 원을 낼 테니 국비 3천만 원을 요청한 겁니다. 광주와 전북 같은 다른 지자체도 같은 사업을 신청했지만 경기도가 낙점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건 경기도의 예산 분담 능력.
아무래도 의지를 보는 거니까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더 투여해가지고 좀 더 다른 데보다 좀 모범적으로 하겠다. 거기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서 한 건 있죠. 그런데 넉 달 뒤 경기도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9천만 원 분담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보증금 액수를 뺀 실제 사업비 지원을 3천만 원으로 줄여버린 겁니다. 무슨 약속을 했어요? 그게 말 그대로 기획서지 그게 어떤 그 정부와 개인이나 아니면 사자 간의 어떤 약속을 해서 확정 내용이 아니잖아요. 경기도를 믿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장애인 단체는 이대로는 쉼터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누가 하던 이 예산 갖고는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쉼터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쉼터가 만들어져야 되고 지속 가능한 쉼터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추가 예산 투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경기도가 고수하면서 올해 안에 쉼터를 열자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포드, BMW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한 차량 12만 2천여 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경북 울진군 인근 해상에서 용오름 현상이 일어나 10분 정도 지속됐습니다. 용오름 현상이란 지름 수미터에서 수백 미터의 강력한 저기압성 소용돌이로 지상의 모래먼지나 바닷물 등을 말아올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오늘 오후 12시 반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간호조무사 단체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조속한 국회 통과와 국가정책에서의 간호조무사 직종 차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일반인들도 오르기 힘든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등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불가능이란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했기에 한계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원정길 함께 보시죠. 안승길 기자입니다. 멘토로 나선 산악 동호인의 발소리에 맞춰 등산용 지팡이를 짚으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숨이 가빠오는 해발 고도 3,000m.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추교인 씨는 안나푸르나의 풍경을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꿈에도 그려보지도 못했던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지적 발달 장애인들한테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적지는 4,130m 높이의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고통과 역경을 딛고 한 사람의 낙오 없이 정상에 올라선 순간 참아왔던 벅찬 감동이 밀려옵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원정대는 10여일 동안 박영석 추모비와 푸닐 전망대 등 130km 구간의 고행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훌륭하게 성장하고 꿈과 희망과 도전 정신을 갖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상도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원래는 단색하고 한두 명의 가족 사진만 그렸는데 산에 갔다 오고 나서 다양한 색으로 산의 꽃들과 풀들과 나무들을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산행을 통해서 많은 자극을 받고 좋은 경험을 조금 느리지만 서로 의지하며 힘겨운 산행을 극복한 장애인들. 이들이 세상과 어울리며 다양한 도전에 나서도록 돕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역할 아닐까요?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다가올 한 주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됩니다. 주중에 국회 예결위 심사가 있을 예정이고 그 다음 주 11일부터는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는 예산 소위가 시작됩니다. 여당은 경기 회복 예산이다, 야당은 선심성 예산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어서 격돌이 예상됩니다. 교육부가 주중에 서울 주요 13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동안 입시에서 학종이 어떤 불공정의 문제를 낳았는지가 드러나겠죠. 이를 토대로 대입제도 개선 방안도 정해질 텐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켜보시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어디가 될까요? 정부가 오는 수요일 대상 지역을 확정 발표합니다.
동단위까지 핀셋 지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고은 시인이 미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최영미 작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죠. 오는 8일 2심 선고가 나옵니다. 1심 재판부는 최영미 작가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며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음 주 브리핑이었습니다.